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펜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죠. 네. 돈 되는 인터뷰라고 음. 저희가 돈 버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은 삼고초려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달러 환율 때문에 마음이 넉넉지 않으시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차치하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원화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도무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연말 연초 어디 여행 계획도 참 힘든데 이러한 고민들을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수호 아이오라고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지수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은 미국 방송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미국 팟캐스트나 뭐 트레이드 토크, 나스닥 이런 것들을 나가봤는데 한국은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요.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국어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그럼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이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18년도 창업해서 지금 6년, 7년 블록체인 한 길 파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수호 아이오 사실 이 블록체인 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 드리면 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사죠? 그렇죠. 네. 첫 번째 회사가 어디였죠? 원래는 두나무, 지금 업비트로 많이 알려진 두나무에서 초기에 개발자로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이제 나와서 창업한 첫 번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업비트를 완전히 기틀을 마련하고 내 거 하겠다고 나온 건가요? 네, 원래 저희가 증권 플러스라고 하는 주식 서비스 MTS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만들다가 나도 내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한번 나와가지고 열심히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빈센트랑 저랑 지금 대표님이 입고 있는 이 옷에 수호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잘 어울려요? 그쵸? 응. 저 대학생 된 기분이에요. 이거 회사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번에 또 3프로 TV 나와서 기념으로 저희가 한번 한정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프로 TV 출연 기념으로 생각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와. 가문의 영광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수호아이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한 최근에 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찌됐건 글쎄 제가 듣기로는 저만큼 외환시장에 대한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우리 주식방송입니다. 달러 환율 왜 이렇게 요동친다고 보세요? 저희도 매일매일 너무 많은 고민이랑 그리고 뉴스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안 그래도 이런 환율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환율 변화에 요인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실 국내 한국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특별하게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 10위권 국가인 굉장히 사실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이제 대미 투자 약속이 진행이 되면서 10년간 계속 달러 부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달러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수요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국장이 한동안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에서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AI 거품론도 아무래도 계속 솔솔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좀 순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 한국인은 또 미장 열풍이 일어나면서 해외 자산을 매수하면서 안팎으로 계속 자본 유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서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환율 이 두 개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동결도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환율 방어가 좀 약해지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환율이 계속 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환율 변동기 속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개인의 가계의 관점에서는 좀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사실 매크로적으로 시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개개인은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했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서 직접 달러를 사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거래소에 가서 그냥 바로 사는 식으로 아예 달러를 직접적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언제든지 원할 때 내가 달러 변동성을 조금 걱정한다면 좀 저렴한 수수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대안이 개개인에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맞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요. 우리 여의도에서도 이제 엔간한 사람들 다 알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정말 개발자의 눈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데피니션도 뭐 네이버를 치면 위키피디아를 치면 챗 GPT가 다양한 얘기를 해주는데 수호 대표님이 보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좀 심오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결국 가치가 특정한 자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패킹되어 있는 이제 맞춰져 있는 코인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 대부분 저희가 말한 달러형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와 1대1로 좀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그런 안정성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명한 서클 같은 게 네.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회사.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발행하는 그렇죠, 회사.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그것 좀 여쭤볼까? 여기 사실 되게 궁금했잖아요. 한번 아, 여쭤보세요. 궁금하죠. 항상 네. 궁금합니다. 서클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사실 실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다들 많이 놀랐는데 어느 정도 좀 사실 최근에 좋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가격에 대한 좀 사람들의 어떤 인지, 예를 들면 결국에 서클이 원래는 독주 체제, 테더사 외의 발행사로서의 좀 독보적인 위치였다가 최근에 뭐 빅테크 혹은 금융기관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많이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뭐 영향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책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서클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 산업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더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업무에 대해서 카운터파티로 매일 미팅도 하시고 보셨을 때 왜냐하면 한국의 서학개미들 중에 서클 인터넷이 ETF하고 레버리지를 차치하면 되게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한 달 좋았나? 줬다가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정말 이 현업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아까 중간에 서클사는 기존의 선도 기업이었던 발행의 이 포지셔닝이 좀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많은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는 시장의 어떤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 마켓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서클사에서 하고 있는 뭐 아크와 같은 자체 유통망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 실적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큰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만 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저희는 옆에서 좀 보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없는 돈셈 치고 묻어두면 되는 건가요? 투자는 본인의 맡기고 네. 네, 그럼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어요?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유저 관점에서의 시장이나 기술 이해도나 기술 성숙도 기준으로는 사실 최고 수준에 있고요.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좀 딱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남미나 우리의 미래 경쟁이라고 봐야 되나? 북미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기술은 한국에 앞서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뒤처져 있다. 근데 남미에서도 막 도입 많이 하잖아요. 남미는 제도는 앞서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약간 후퇴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라탐 지역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산업계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옐로카드를 대표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라탐 지역은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아서 거의 전체 라탐을 먹는다라는 전략으로 많이 전개를 하시고요. 한국은 좀 특이하게 한국이란 나라만 먹어도 엄청 큰 기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적인 면에서는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강점이에요, 한국이? 사실은 뭐 저희 업계에서 좀 자조적으로 이제 기술도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희 오픈소스라든지 실제로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의 프로덕트 헤드나 엔지니어링 헤드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원래 다 창업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규제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나가서 합류를 하신다거나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초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내부에서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해외에 뿔뿔이 타 나가서 해외 수많은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가 결국 돈을 받아서 회사가 되고 나중에 브랜딩이 될 텐데 거기에 중추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실무 협업을 하는데 이제 헤드분들이 이제 미팅에 들어오시는데 막 김이박 아, 뭐 이런 익숙한 라스트 네임 패밀리네임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자. 그렇습니다. 네. 편다선 아나운서. 네. 남산 좋아요? 남산? 아, 좋아. 한때 많이 갔었습니다. 많이 네. 했었습니까? 자, 수호 IO를 제가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프로젝트 남산? 네. 프로젝트 한강은 제가 들어봤는데 CBDC. 프로젝트 남산은 뭐예요? 남산은 저희가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하셨던 그 CBDC 프로젝트의 통칭이 이제 프로젝트 한강이죠. 한강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기술사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좀 디지털 자산을 한번 제대로 상용화 시켜보자,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만들어진 프로젝트이자 저희 제품이고요. 네. 뭐 간단하게 제가 뭐 개념적인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료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한 그런 달러,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 시장 내에 수호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프로젝트 남산 그리고 수호의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수호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보안회사를 시작해서 수호를 하자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외환 관련된 것도 수호하자라고 지금 좀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 금결원에서 만드신 오픈뱅킹의 디지털 자산 버전.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런 외환 송금이나 결제, 환전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남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일반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내 혹은 늦어도 저희 2월 정도에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저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만드신 서비스, 그래서 환전, 뭐 결제, 송금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 0.1%에서 0.3%로 기능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지금 환율 때문에. 아, 해외 갑니까? 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 고객사분들이 만드신 그 기능을 쓰시면 거의 제로 수수료에 가깝게 환전하시고 가셔서 결제도 하실 수 있게 되신다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연내? 연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2월 정도. 아, 우리 그러니까 외환그룹이 우리 하나그룹인데? 하나은행 네. 되는 건가요? 저희 아쉽게도 아직 하나금융그룹이랑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만간 빨리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외환은 하나죠. 이런 거 하나랑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면 뭐 빠른 시일 안에 정말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외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해봤으니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애널리스트 간의 이견이 분분해요.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왜 만드냐, 쓰임은 있냐, 어디다 쓰냐 등등 전반적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뭐냐. 근데 이제 수요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저 관점에서의 수요를 말씀하시거든요. 개개인이 이미 원화 은행 서비스 좋은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사냐? 근데 이제 저의 관점은 B2B나 기관 혹은 결제 정산 쪽에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원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개개인 유저들보다 당장의 어떤 기업 간 송금 정산 이쪽에서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 간의 스위프트망 있잖아요. 네. 저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다양한 세미나를 하다 보면 리서치를 하게 되니까 블록체인 씬에서의 스위프트망의 대체는 수수료율의 10분의 1 정도로 파격적이다. 시간도 뭐 스위프트망 3, 4일 걸릴 게 실시간으로 바뀐다. 너무나 좋죠. 다만 예금자 보호 쪽에서의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보조 역할로 포지셔닝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간의 어떤 송금의 정산이 마무리가 되려면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를 거쳐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연동을 하려면 스위프트를 또 타야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싼 수수료 오래 걸리는 뭐 5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의 자본이 묶이는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계속 수수료를 낮추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쓰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함, 힘듦 혹은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현재로서는 그 전체 프로세스에 어떻게 보면 아기가 하나 빠져 있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프로세스로 송금을 하고 결제 정산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 필수제의 역할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너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저도 이제 B2B를 하지만 기술이 좋다, 뭐 이게 정말 뭐 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본질적으로 유저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쓸 수 있게 해야지 신뢰라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호가 앞으로 B2C라고 치자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증명하고 싶은 가치는 뭡니까? 결국에 저희가 지금 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하는 상장사의 실증으로 디지털 바우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해보고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 맞아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디지털 바우처는 뭐지? 디지털 바우처가 좀 목적 제한 화폐라고 하는 퍼포즈 바운드 머니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거기에 어떤 그 정책들을 박아 넣어서 네. 뭐 정해진 곳에서만 쓰거나 정해진 사람만 쓰게 하는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가 디지털 바우처를 제가 발행해서 이거는 송디만 써. 그럼 송디만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취약계층의 디지털 바우처 맞습니다. 시범 지급, 맞습니다. 교육복지 바우처 활용 막 이런 식으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한국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경험했던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실증을 하고 상용화를 해보면서 저희가 좀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디지털 자산을 활용했을 때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부 보조금 혹은 뭐 인구 소멸 지역이나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집중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먼저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국 시장이 제도적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편함을 겪고 맞습니다. 있으시다고.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 방송 정책 강구자 상당히 보세요. 아, 그래서 물론 속에 있는 말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정책을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좀 해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저는 그 핀테크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오랫동안 몸담아왔다 보니까 오픈 뱅킹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부에서 핀테크 서비스 회사들이 누구나 쉽게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 송금이라든지 뭐 이체라든지 계좌 조회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플랫폼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구제당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누가 발행할래, 누가 유통할래 조금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국소적인 부분에만 지금 좀 많이 초점이 만들어져 있는 것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에 조금 정책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바야흐로 오픈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오픈 AI도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졌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이런 글로벌 대세인 오픈 플랫폼 시대에 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헤게모니를 누가 먼저 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제가 느꼈을 때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되니 빅테크 혹은 핀테크 중심으로 해야 되니 사실 요거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더 많이 일어나고 뭐 공청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지수 대표는 전통 금융인 금융권에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무슨 소리냐 빅테크 시대에 빅테크가 만들어야 된다.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민감하긴 한데요. 이건 이제 회사보다 해서 개인적인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얘기를 돼요. 좀 회사는 드리면 당연히 빅테크 하자 그러겠지. 네, 저는 사실은 좀 금융기관에서 좀 어느 정도 이러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사실 엔드투엔드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많다고 저는 아 믿습니다. 그래요? 네. 금융권이 만들어야 돼요? 놀랍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오.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금 토큰과 같은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전혀 다른 제 예상과 다른 예상과 답변을 다르시죠. 주셔가지고 네. 깨어 있네요. 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가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네. 저희도 금융기관 분들이랑 좀 엄청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아직 공개를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업계에서 좀 몇 안 되는 금융기관이랑 좀 협업하는 회사로도 많이 알려진 게 좀 의아한 질문 답을 한 맥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즈니스 미팅 했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 딱 끝난 다음에 약간 제가 금융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패나 스탠스를 가늠하잖아요. 비즈니스 맞습니다. 미팅이라는 게.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는 금융권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좀 잘 풀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맥락에서 금융권이 좀 주도해야 되나요?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나요? 같은 식의 어떤 자문을 좀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그런 거 제가 좀 먼저 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사업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중이 좀 오해하실까봐 빅테크 씬에서 버림받았습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는 오히려 뭐 탑티어 핀테크 회사들이랑도 협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 나름의 좀 철학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궁금해요. 한국의 시장을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 시장은 어떤지. 저희는 이제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최근 한 2년은 해외 기업들이랑 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장은 확실히 리테일 마켓 정말 크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20%가 이제 가상자산을 경험하시고 20대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에서 60%가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리테일 마켓이거든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 오히려 외국이 더 음. 비중이 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선물 시장, 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현물 시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물 거래소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래비를 세워보면 우리나라 항상 거의 탑2에 들어가는 정말 현물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엄청 큰 시장입니다. 아니 바이낸스의 그 거래량과 로빈후드의 그 어마어마한 거래량은 다 그럼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뭐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거래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뭐 10위권 내에 있기는 한데 또 실제 현물 기준으로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보급률, 활성화 지표, 리테일 마켓이 굉장히 높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틴은 전부를 먹는 게임이고 맞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만 한국. 먹으면 그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그거 외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침투를 할지, 누구와 일을 할지, 금융당국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게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외국에서도 한국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은행이나 대기업도 디지털 자산 영역에 진입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스타트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생각이 많이 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좋은 얘기네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독 잘할 수 있는 파트는 어쨌든 실행력,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관에서 좀 빠르게 검증하지 못할 만한 유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찾는 거에 저희는 좀 집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단순히 서비스를 만드는 쪽보다는 누구나 이것들을 더 쉽게 경험하시고 만드실 수 있도록 B2B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게 된 것도 이런 역할들을 기관들이 하기 어렵겠다. 우리가 오히려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해보자 하면서 저희가 좀 가고 있습니다. 수호의 미래가 이런 건 아닙니까?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들을 B2B 그러니까 나의 카운터파티로서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B2C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에요? 좀 야심차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B2B의 끝은 B2C라고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산업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공급하는 게 저희 현재 역할인데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나면은 결국 유저들이 그걸 더 많이 경험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에 저희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B2B의 끝은 B2C다. 대표님 포부가 네,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갈아탑니까? 자,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포지셔닝 어쨌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개인적으로 여쭈고 싶어요. 업비트 엄청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많은 시드머니로서 역할을 했었던 첫 경험이지만 너무 빨리 엑시트해가지고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처음에는 사실은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때 어느 정도 좀 작게나마 성공 혹은 성공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고 제가 좀 더 인생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를 좀 찾은 거에는 오히려 좀 감사하고 있고요. 아직 뭐 6년, 7년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섣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15년 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프라나 또 유저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후회보다는 기대감이 큰 뭐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함이 브랜드인 사람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무너질 판에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수호가 이런 전통 레거시 분들에게 주창하는 건 뭐예요? 지금 수호의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회사 측면에서는.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단계의 정의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게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 증명 딱 찾은 단계가 PMF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단계가 있는데 딱 저희는 그로스 초입 단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남은 건 폭발적인 성장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으로 얘기하면 턴어라운드에 고개를 이제 막 들었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찾았다 이거예요? 네, 저희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아이디어나 시장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제일 잘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찾는 게 전 PMF 검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그 검증이 끝났어요? 네, 그게 뭐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굉장히 이런 외환 거래나 송금, 정산에 많이 쓸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확인을 해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누구나 구현하고 싶어 하는 미래가 곧 온다라는 걸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뭐 결제사, 카드사, 은행, 그리고 뭐 기관, 주식, 증권사 분들이 모두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그래도 차년도에는 이러한 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루트를 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아직은 아쉽게도 대외비예요? 비밀입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네요. 뭐 그렇죠. 뭐 카운터 파티 간의 비즈니스니까.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수많은 카운터 파티를 만나시는데 뭐 제가 증권사에 소속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증권사가 상당히 좋은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수호는 결국에는 B2C로 갈 것 같은데 지금의 B2B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파이가 큽니까? 사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또 전무후무한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자산 거래소 보다도 거래량이 많은 게 외환거래 시장입니다. 아, 그런가? 네. 놀랍게도 외환거래 시장 볼륨이 뭐 수백조에 달하는 큰 시장인데요. 그 시스템의 인프라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외의 수많은 투자 상품이나 어떤 자산 그리고 어떤 권리를 또 사는 인프라로서의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집중을 해서 진행이 되는 인프라지만 결국에 수많은 원장 위에 올라오는 토크나 자산들을 거래하고 사는 그런 좀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민감한 질문인데 열심히 할까? 하세요. 그래요?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수호를 대표해서 나오셨던 대표님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밸류를 느끼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금융은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금융은 사고가 10,000번 잘해도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외환시장의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인데 수호는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호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의 뿌리는 사실 보안 회사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수호라고 하는 개념이 보안에서 나온 수호하다 할 때의 수호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했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특화 보안 기술로 시작된 회사이기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셨던 그 보안 사고 제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앞으로도 좀 계속 투자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수호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수호예요.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노렸는데 지금 그래서 뭐 라운드도 뭐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뭐 되게 빠르시네요. 네, 라운드 돌고 있고 해외 쪽에서 감사하게도 좀 좋게 봐주셔서 투자가 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해외 투자 받지 말고 국내 투자 받으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아마 좀 관심을 좀 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망이 엄청 밝은 것 같은데 혹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근데 결국에는 드린 것처럼 뭐 제도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건 회사 차원에서의 것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게 또 굉장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뤄내자라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어쨌든 성취나 성과가 담보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과정에서 지치고 뭐 토라지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멘탈 관리, 위닝 멘탈리티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또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닝 멘탈리티라고 합니까 요즘에? 뭐 나름의 안 들었어요? 뭐 보통 운동 선수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나는 무조건 이긴다, 성공한다 이런 부분에서의 것을 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단어 활용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뭐 just do it이죠 그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자리 되게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외환시장이 들끓었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비거비거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하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까라고 하면 저 나름대로도 외환시장에서 많이 찾으려고 한다 노력이 있어서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뭐야라고 했을 때 수호가 딱 이제 걸린 거거든요. 수호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짧게. 네, 그러면 또 간단하게 저희 회사 뭐 홈페이지라도 보여드리면서 좀 자랑 한번 네. 해보면 홈페이지가 좋을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처럼 보여주시면 이러다가 또 나스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겠네요. 수호는 저희는 이제 미래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포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저희는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저희와 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거래액이나 정산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영역에서 저희가 보안 전문 회사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레퍼런스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고 안 친 회사, 이게 저희의 자부심이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산, 그리고 에셋, 서비스, 이러한 모든 풀스택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공급한 것이 저희 회사의 좀 가장 핵심이자 네. 자랑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뭐 대표님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거 없네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제 얼굴이 가장 크게 많이 박혀 있었는데 좀 뒤로 이제 제품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지표로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저희 딱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은 없습니다. 좋네요. 왜냐하면 저도 스타트업을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후면에 있으면서 그런 걸 조력할 수 있는 단계가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리도 듣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선은 굉장히 굳센 마음과 믿음이 좀 필요한 업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년, 7년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사라지시거나 성공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켓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 업계에서 꾸준히 저와 함께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시장에서 좀 증명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진짜 이 시장 온다, 디지털 자산이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지하고 활성화되는 그 기점이 곧이다 라는 걸 거의 한 5년 전부터 모두 믿고 있는데, 결국에 이 시장에서 그러한 좀 믿음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단순 믿음이나 어떤 것을 넘어서 실제로 좀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좀 저희의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좋네요. 결국 새로운 것을 증명해야 되는 스타트업의 포지셔닝에서 coming soon, 곧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회사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국기현 사거리, 예쁜 벚꽃길이 있는 국기현 사거리 근처에 있고요. 카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잠깐 지나가시면서 카페를 해요? 네. 그럼 저희 가면 좀 공짜로 주고 합니까? 제 이름으로 딱 달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호.io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수호한다 그럽니다. 보안으로 시작해서 우리 블록체인 또한 지금은 외환시장의 모든 결제를 내가 평정하겠다. 야심찬 국내 토종 스타트업이니까요. 외환시장이 들끓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 회사였습니다. 수호.io의 박지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글로벌 증시, 이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26년 시장의 중심이 될 핵심 테마와 주도 종목을 점검해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투자 전략의 야전사령관 이선엽과 바이더딥 코스피 4천을 예측한 여주사 빈센트의 2026 매크로 투자 전략, 그리고 하나증권 베스트 PB 3인이 전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 키워드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 2026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이종석 PB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PB랍니다. 네, 이종석 PB. 자, 오늘 장이 크게 빠지네요. 한번 전반적으로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사실 밤에 이제 나스닥과 그다음에 S&P가 둘 다 동시에 뭐 2%에서 1% 사이로 그냥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 맞춰 이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 이제 급락을 해서 시작해서 중간중간 이제 조금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7조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4,500억 가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좀 특이했던 점은 장 초반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 관련돼서 조금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 얘기가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전일 이제 이찬용 총재가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해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 이제 조금 우려된다는 식으로 이제 개입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일 이제 저녁에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1,470원 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출발하고부터는 이제 1,460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급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나와서 제가 급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 협상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기반으로 제가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입니다. 미국의 이제 산업 확장을 위해서 조선 에너지, 의약품, 핵심 광물, AI 및 양자 컴퓨팅 중심으로 좀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저희가 봤던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은 직접적으로 조선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이 여러 가지 항목을 뽑아놨었는데 그 중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 분야에 대한 발전이라고 해서 따로 빼서 아예 적어놓을 정도로 좀 분야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내용이 가능한 빨리 미국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군함을 좀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미국 군함을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둠으로써 그만큼 미국이 지금 군함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무역 협상하고 에이펙 과정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조 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이 핵 연료와 관련돼서 조달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간의 사실 흐름이 좀 상승을 했다가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지금 조선주들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세율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 상한을 두고자 명시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대 수요국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15% 관세로 한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예컨대 15% 이하로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같이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로 다른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 만약에 관세율이 5%가 나왔다. 일본에서 5% 해주겠다.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 저희 나라도 한국도 같이 5%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15%를 명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나 아니면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적어진 못했는데 한국에서 아무래도 팔리는 미국산 자동차가 좀 이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그런 기대되는 걸 봐서 현대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종석 PB가 얘기하는 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가 없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네,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 메리트도 있지만 네. 수입이 되지
되지 못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규제나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좀 아무래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좀 딜레이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 차 좋아하는데 시중에 미국 차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미국 차에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네. 뭐 아무래도 비슷하게 이제 보시는 이제 테슬라가 좀 네.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테슬라. 네, 생각합니다. 테슬라구나. 네, 기자회견 내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네. 다른 이슈들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리고 네. 이슈 관련해서 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남은 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네리크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관세 철폐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좀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 관련돼서도 매년 200불 한도를 제한했고, 그다음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 변동을 좀 고려한 그런 배려가 있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슈들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이창용 총재가 했던 말인데요.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의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방향 전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날 국제시장이 좀 충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0년물이 8.2bp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름간 오늘 제하고 전일부터 보름간 10조 원 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일가가 블록딜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약 2조 원 가량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본다면 그렇게 매도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IMA 1호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35조 추가 조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큰 돈의 유동성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풀리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기술이 아주 우수한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10월 실업률 지표 발표가 예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비농업 고용 증감에 대해서는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미 정부의 셧다운이 어제 이제 40일 만에 공식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과 협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일본은행 총재는 완만한 물가 상승 목표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난 에이펙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당시에 일본은행에게 일본 정부와 좀 협력해서 그런 앞으로의 금융 정책을 좀 짜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0월 수입 물가 지표 발표되었습니다. 수입 물가 전월 대비 1.9% 상승, 그다음 수출 물가가 4.1% 상승했습니다. 환율 효과일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증시 오늘 업종별 흐름이 상당히 격하던데 네. 한번 쭉 볼까요? 주요 업종부터. 일단 이거 SK하이닉스가 맞습니까? 이거 6% 정도 이상 하락하는 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6.5% 정도 지금 하락해서 지금 장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 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간에 이제 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어 오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관련돼서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반도체.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네, 맞습니다. 리포트네요. 오늘 네. 발표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제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의 가격들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위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목표가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26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선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간에 있었던 저가에서 사왔던 것의 차익 실현의 좀 관점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내년도 이익이나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건 결국은 반도체라는 점에서 사실 크게 뭔가 변화한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일단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일라일리와의 그런 계약 네. 관련된 이슈로 그래서 그날 당일 상한가 치고 그다음 상한가를 달성하고 그다음날 29% 마감한 다음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같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날에도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주식들이 2%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주식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시스의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바이오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다소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IMA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금융 정책이 이러한 기술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좀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가지 업종들도 한번 쭉 볼까요? 첫째 이제 화장품, 둘째 엔터,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금융 이런 수를 한번 좀 볼까요? 네. 먼저 그러면 현대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사실 주식의 큰 변동은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격이 지금 27만 5천 원 선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원래 있었던 저희가 원래 시중에서 협상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좀 해소되긴 했지만 큰 이변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냥 가격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한 2달 전쯤에 이제 이재만 의원께서 한번 네.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만약 관세가 15%로 줄어들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 것이며 이것이 나중에 배당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배당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세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현대차가 과연 앞으로 배당 얼마나 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현대차 우선주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UB. 예, 맞습니다. 오늘 EUB 주가 어떻습니까? 현대차 EUB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한 주봉으로 많이 떴네요. 네,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완만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현대차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 현대차에서 난 배당 받겠다고 해서 하셨던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뭐 엔터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JIP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I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거래가 통합 시세라서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자, 거래소 시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에이펙이 있고 난 뒤에 호재가 이제 터지고 그러니까 한중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어떤 문화 교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고 난 뒤부터 지금 계속해서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실 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한중과의 관계 개선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다른 발표 자료가 워낙 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게 좀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데요. 오늘 했던 인터뷰 내용, 오늘 했던 그 설명 발표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은 한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상황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 관련된 그런 호재나 중국 측의 어떠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업앤다운이 있는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 사실은 전통적인 종목 어떻게 보면 전통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있을 수 있고요. APR은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사실은 한 1%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에도 약 4% 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사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APR도 그렇고 실리콘도 그렇고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를 한번 이제 3분기 재무제표를 한번 쭉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3분기에 이익보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종목 중에는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재고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재고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은 앞으로 11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광군제도 있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소비재가 팔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랄까요? 그런 플랫폼이 열리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를 했다면은 이것이 연말에 전부 다 팔리기 시작하면서 4분기 실적이 대폭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APR이나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올라온 이유가 요구원에서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좀 시장이 합리적인 분석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분기에 발표된 즉 3분기 발표된 재무제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재무제표에서 얼마나 많은 재고가 확보됐으며 그걸로 인해서 영업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게 나중에 4분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실적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를 보신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신다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4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게 맞다면 이종석 PB가 사실 어느 업종이 컨빅션 있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오늘 그냥 유독 제가 느꼈을지도 모르겠으나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언제 오시죠? 다음에는 이제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화장품의 3분기 실적을 리뷰를 한번 쭉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만들어서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좋을 제가 것 3분기, 같고. 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음. 많이 상승했던 금융주. 아, 네, 그렇죠. 볼까요? 좀 한번 KB금융부터 한번 네. 저 하나금융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부터.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지주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도에 있을 뭐 배당 관련된 세제 개편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IMF 발표가 있고 하는데 좀 상승하는 모습에도 조금 좀 둔화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어떻게 얼마나 더 들어올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가격에서 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금융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KB지주나 전부 다 금융주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을 크게 목으로 노리는 것보다 가격이 안정된 형태에서 얼마나 배당이 꾸준히 나올 것인가가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가격대에 샀을 때 배당률 얼마나 될 것인가가 좀 투자 포인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록불 바뀌기 전에 노란불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가 조금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간에 눌려있던 종목들을 보셔도 좋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매수해 나가는 것이 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좀 약간 네. 조정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 그럼 마지막 한마디는 초록불 전 노랑불 이렇게 네,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록불 전 노란불. 자,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한 번쯤은 가져볼. 노란불도 어쨌든 초록불을 받기 전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종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저희 이벤트, 치킨 이벤트에 네. 한 주 동안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 5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먼저 9266님은 역시 믿고 보는 하나증권이네요. 미국 주파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들으니까 투자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 5353님도 미장도 광통신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1185님은 미장과 국장의 다음 전략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엔 웃음까지 주시네요. 한 주의 시작이 즐겁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번째로 1039님은 오늘 영상 너무 알차고 의미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9님 듣다 보니 주린이었던 저의 모습이 반성되어 하이닉스 왜 팔았는지 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일단 뭐 다 주옥 같은 반응들이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분들이요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편다성 아나운서 저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더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는 팁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첨 안 되셨어도 매주 진행 중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제가 잘 보고 네.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엄중한 비슷한 데자뷰가 꽤 한 2, 3주 어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는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얽힌 실타래가 풀리면서 희망 섞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후장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